요즘은 다 그래요, 어머니. 늙으면 요양원 가시는 게 저희 도와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내쫓는 것도 기술이더라고요. 차가운 말일수록 목소리는 낮아지고 그 낮은 목소리 아래에서 나는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향 냄새가 남아있던 남편의 사진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날 나는 남편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잃었다는 걸 알았어요. 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49제가 끝나던 날 집안엔 여전히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공기는 이상하게 눅눅했죠. 사람들이 가져온 위로의 말들은 모두 식은 밥처럼 식어버렸고 빈 방마다 남편의 숨결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나는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습관처럼 두 그릇을 놓았다가 하나를 다시 치웠어요. 밥을 한 숟갈 뜨기도 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어요. 그는 미안하다는 표정 하나 없이 봉투를 내밀었죠. 이번 달까지만 계세요.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살던 집에서도 자리를 잃는 건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머문 30년보다 그 아들의 혼수가 더 중요했겠죠.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엔 남편이 남긴 그림자가 비쳐 있었습니다. 이젠 나 혼자 남았구나.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이 방 안을 메아리 쳤어요. 그 소리마저 위로 같았습니다. 며칠 뒤 친척 몇 명이 들렀어요. 장례 때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마치 의무를 다하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알아보셔야죠. 아들네 가면 되지. 며느리가 잘 모실 거예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은 얼굴들이었어요. 그날 밤 거실 한쪽에 앉아 멍하니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유난히 커 보였어요. 시간은 여전히 흐르는데 내 삶만 멈춰 있는 느낌이었죠. 남편의 낡은 재킷이 소파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천을 만져보았어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이제 내가 가진 건 몇 벌의 옷과 오래된 기억뿐이었죠. 그 다음 날 나는 시장에 나갔어요. 무언가라도 사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았거든요. 채소 가게 앞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죠? 고추 조금만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나조차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미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닫자 정적이 나를 덮쳤습니다. 남편이 쓰던 의자, 먹다 남은 약 봉투, 그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 말이 혼잣말인지 기도인지 구분되지 않았죠.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지난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의 얼굴엔 미소가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녀의 눈은 남편의 영정보다 향 냄새를 더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 냄새가 옷에 배일까봐 코끝을 찡그리던 모습이 아직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며칠 뒤 우편함에 전세 계약서 만료 안내장이 도착했어요. 퇴거 예정일 다음 달 5일. 그 날짜가 적힌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은 계산기로 환산되기 시작했어요. 살던 집, 기억, 남편의 자리, 모두 숫자 하나로 끝나는 인생이라니 서글펐죠. 밤이 깊을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구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기대는 곳이 없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함께 있다는 건 숨 쉴 이유를 만들어주는 일이었더라고요. 그가 떠나고 나니 숨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낡은 집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마치 내 몸 안의 기억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순간도 있었죠. 당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그 목소리는 착각이었지만 그 착각 덕분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나는 남편의 49제가 끝난 뒤에도 끝나지 않은 장례식 속에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난 뒤 진짜 장례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낡은 시계는 계속 돌아가는데 나만 시간이 멈춘 사람 같았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남편이 생전에 사둔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가 떠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세상은 그를 완전히 잊은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내 발걸음은 자꾸 느려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뭔가에 쫓기는 듯 분주했습니다. 생선을 고르는 아주머니들, 아이 손을 잡고 뛰는 젊은 엄마들. 그들 틈에서 나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 있었어요. 누구의 눈에도 잡히지 않는 세상 밖의 존재처럼요. 그때 시장 한켠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번에 진짜 느낌 와. 이 번호야, 이 번호.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모여 있었어요. 복권방 앞이었죠.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붉은 간판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무리 뒤에 조용히 섰어요. 한 남자가 손에 복권을 들고 친구에게 말했죠. 이거 되면 진짜 인생 끝장이야. 나 이런 감 처음이야. 그 말이 왜 그렇게 부럽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끝장나도 좋다는 확신, 그런 감정이 나한테는 없었거든요. 할머니도 한 장 해보세요. 복권방 주인이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이 번호 산다니까요. 이게 행운 번호라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이상하게 손이 멈췄어요. 주머니 속엔 장 보려고 챙겨온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죠. 잠깐 망설이다가 그중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한 장 주세요.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무의미한 하루의 의미를 하나라도 얹고 싶었습니다. 주인은 밝게 웃으며 티켓 한 장을 건넸어요. 손님,
이거 진짜 느낌 좋아요. 다음 주에 꼭 확인해 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티켓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흔들 거라고는 그땐 상상도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복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인데 그 안에 살아있음이라는 단어가 살짝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무언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나는 그 복권의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집 청소를 하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가 눈에 띄었을 때서야 그게 생각났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죠. 복권방 앞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번호를 맞춰보는 사람들의 얼굴엔 희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얼굴들이 마치 내 지난 삶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줄을 섰어요. 내 차례가 되자 주인이 티켓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모니터를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내 쪽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손님 맞아요. 1등입니다. 순간 시간이라는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리서 들렸고 내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주인이 손을 떨며 말했어요. 당첨금 크시니까 조용히 하세요. 여기선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첨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렸지만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건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그가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잘 됐네. 이젠 조금은 편히 살아. 그렇게 말해줬을까? 아니면 이 돈 때문에 또 외로워지지 말아요. 그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복권방을 나서며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장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어딘가 미세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 손안의 종이 한 장이 처음으로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내가 세상을 속여야만 한다는 걸 아직은 몰랐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비쳐 흘러내렸고 그 빛이 마치 돈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 두려움이 더 컸어요. 내가 이런 걸 가져도 되는 걸까? 남편이 떠난 지 아직 2달도 안 됐는데 내가 행운을 입에 담는 게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권방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손님, 은행에서 연락 오면 절대 주변에 말씀하지 마세요. 요즘 사건 많거든요. 믿을 사람 없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이상하게 지금의 내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지정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는 그날 새벽부터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이 상황이 덜 낯설까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낡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 로비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고객 창구에는 몇 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고 나를 안내한 젊은 직원이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제야 현실이 나를 향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첨금 규모가 크셔서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이 돈 들키면 가족 깨집니다. 조용히 관리하세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가족 깨진다는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을까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고하는 경고 같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내 손이 떨렸어요. 직원은 내 눈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대부분 처음엔 두려워하세요. 하지만 현명하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는 종이 여러 장을 꺼내 내 앞에 놓았어요. 이건 신탁 계좌고요. 이건 정기예금, 그리고 일부는 실물 자산으로 전환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그의 말대로 사인을 했어요. 종이 위에 내 이름이 새겨질 때마다 그 이름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나 맞을까? 이름은 같지만 살아온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은행을 나왔을 때 바깥 공기가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가방 안에 든 서류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죠. 단지 종이 몇 장인데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사람들을 봤어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전부 낯설었어요.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행운이라는 건 그걸 누가 보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현관문을 2번 잠갔어요. 그날 처음으로 세상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은행 서류를 펼쳤어요. 그 위엔 숫자가 나열되어 있었죠. 금액 12억 원. 그 숫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조심해요.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핑계로 변하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이 환청이라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조금은 지켜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나는 작은 금고를 하나 샀어요. 복권 당첨 서류와 일부 금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서랍,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내 인생의 비밀이 들어 있었어요.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을 알게 된다면 내 가족은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 나를 이용할까? 그 답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며칠 동안 집에 혼자 있자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제 계약 만료일까지 보름 남짓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하루하루 내 어깨 위로 쌓여갔습니다. 은행 서류를 꺼내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세상이 모르면 안전하지만 세상에 말하지 않으면 외로웠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어요. 잠시라도 사람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야겠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 한쪽이 시큰했어요. 아들이 나를 반겨줄 거라 믿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깨끗하고 조용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였어요. 낯선 문패 앞에서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말끝이 공기 중에 걸렸어요. 그녀의 미소는 형식적이었고 눈빛에는 불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계약이 끝나서 며칠만 신세 좀 져도 될까 해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문을 조금 더 열며 안쪽을 슬쩍 봤습니다. 지금 남편도 일 바쁘고 아이 학교도 정신없고요. 집이 좀 좁아요, 어머니.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거실에서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왔어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작은 아이의 눈빛엔 아직 세상에 계산이 없었습니다. 응, 할머니야. 나는 무릎을 굽혀 아이를 안았어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세상에 남은 마지막 온기를 잡은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시선이 아이를 향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숙제해.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아이의 손이 내 손에서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는 반찬통이 정리돼 있었고 가전제품들은 하나같이 반짝였어요. 모든 게 완벽히 정리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엔 나를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요즘 다 그래요, 어머니. 늙으면 요양원 가시는 게 저희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날 또다시 내 가슴을 쳤어요.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그 말 속에 명확한 선긋기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마치 미안한 척하며 커피를 내왔습니다. 잔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내게 닿지 않았어요. 며칠만이라도 방 하나만. 그렇게 부탁한 내가 그 순간 초라해 보였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그건 어려워요.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거기 깨끗하대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공기마저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어요. 커피는 아직 식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을 때 손주가 다시 달려왔어요. 할머니, 또 올 거죠? 그 눈동자가 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오지. 할머니 금방 올게. 그 말이 거짓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들렸어요. 복도 끝까지 그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마치 세상에서 이미 지워진 사람 같았어요. 나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가족이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미움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눈물처럼 번졌어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그냥 버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차분했어요. 아마도 이제 정말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이겠죠.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집 비우셨다면서요? 며칠이라도 우리 집에 계세요. 빈 방 있어요. 그 말이 참 묘하게 들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을 권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내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짐을 꾸려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처음 며느리는 다정했어요. 어머니 쉬세요. 이제부터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이 어쩐지 어색하게 들렸지만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나를 받아준 거라고, 남편이 떠난 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자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하려 했는데 어차피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녀의 웃음 속엔 명확한 뜻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물이 닿을 때마다 내가 이 집에 머물 수 있는 이유가 그것뿐인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나는 새벽마다 일어났어요.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밥상을 차리고 손주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닦았어요. 그 모든 일이 끝나면 하루가 거의 다 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 뭐라도 하셔야죠. 여기 공짜로 사는 거잖아요. 그 말이 내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공짜로 산다는 말. 그건 도움을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작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식탁을 닦고 물을 끓였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식지 않게 하려면 내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걸 시켰어요. 김치찌개는 너무 짜요. 다음엔 덜 넣으세요. 아이 숙제 좀 봐주세요. 저녁에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그녀의 부탁은 명령으로 바뀌었고 그 명령은 하루의 일과가 됐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이라도 하면 민폐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밤마다 무릎이 붓고 손가락이 굳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불편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저 남편 사진을 꺼내 여보, 나 잘하고 있지?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가끔 내 방문을 열고 방 안을 훑어보곤 했어요. 어머니, 불 꺼두세요. 전기세 많이 나와요. 그 말에 나는 급히 등을 껐습니다. 그녀는 내 작은 짐 가방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짐은 좀 줄이세요. 방이 좁아요. 그 말 속에 당신도 줄어들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루는 손주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왜 자꾸 화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피곤해서 그래. 아이의 눈빛이 슬펐어요. 그 눈빛 속에서 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내 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침대에 누워도 마음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 생각이 스쳤지만 곧바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처럼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점점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요즘 연금 같은 건 받으세요? 그 말이 불쑥 나왔어요. 나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덧붙였죠. 혹시 고향집 있으세요? 새놓은 거라도 있으시면 생활비 덜 힘들잖아요. 그녀의 웃음이 희미하게 떨렸어요. 그 속에 진짜 궁금함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아버지 떠난 뒤엔 다 정리했어.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눈길을 피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 그렇죠.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그 말 속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을 느꼈어요. 그녀의 마음 속에서 사람으로 있던 내가 이제 짐이 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이상할 만큼 다정해졌어요. 평소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 아침부터 내 방 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요즘은 같이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녀의 말투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맛 아래엔 뭔가 다른 맛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급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친정 식구처럼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연금 같은 거 꼭 챙겨야 돼요. 혹시 아버님 남기신 거라도 있으세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대답할 뻔했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 경고가 울렸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 돈 들키면 가족 깨집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그런 거. 아버지 병원비로 다 썼어.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고향에 집 한 채쯤은 있잖아요. 요즘 다 그렇게 하시던데. 없다니까. 내 말이 짧게 잘려나왔어요. 내 안에 무언가가 그때 처음 단단히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생활비는요? 태호도 요즘 힘들어해요. 솔직히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말끝에 묘한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담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면 싸움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웃었어요. 그 웃음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어요. 며느리는 그 웃음을 못마땅해 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입도 없으시면 저희 부담이에요. 그 말은 너무나 담담하게 떨어졌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수십 개의 가시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평범한 진실을 말하듯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가고 내 숨소리마저 작아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을 닦았어요. 닦고 또 닦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닦았지만 그녀의 말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부터 점점 말을 줄였어요. 대신 행동으로 나를 밀어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내 밥그릇은 항상 나중에 나왔어요. 손주가 다가오면 그녀는 아이를 슬쩍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미 이 집에서 내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녀의 방에서 들려오는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대. 진짜 하나도 없어. 괜히 기대했네. 그녀의 웃음이 섞인 한숨이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한 칸씩 무너뜨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던 그 새벽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을까?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슬퍼졌어요. 내가 복권에 당첨된 걸 그녀가 알면 어떻게 변할까? 그때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차가워질 거예요. 나는 서랍 속 금고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내 인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거웠지만 오늘따라 조금은 다행처럼 느껴졌어요. 만약 이 돈이 드러났다면 나는 아마 이미 가족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날은 유난히 집안이 조용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이 내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류 뭉치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서류 하나만 보실래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서류에는 요양보호 계약 신청서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이게 뭐냐?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니. 요양원 등록해두면 병원비도 지원되고 안전하잖아요. 그녀는 마치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이제 여기서 나가세요라는 문장이 숨어 있었어요. 나 아직 멀쩡한데? 그 말이 나오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아이 교육비에 생활비에. 솔직히 힘들어요. 이제는 어머니도 결단하셔야죠. 그녀는 펜을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 펜 끝이 내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했어요. 서류의 흰 종이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그 밝음이 마치 나를 비추는 신문등처럼 느껴졌어요. 싫다. 그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지금 이게 다 어머니 위해서예요. 싫다니까. 내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계속 버티실 거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순간 손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소리 질러? 작은 아이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어요. 그 눈동자 안에 두려움과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들어가. 지금 당장. 며느리의 소리가 번개처럼 터졌어요. 아이는 울음을 삼키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슬프게 들렸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아직 내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나는 나였어요. 그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힘들면 나 나갈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어요. 며느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시면 괜찮아. 살던 대로 돌아가면 돼. 그 말이 나올 때 내 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을 꺼냈어요. 옷 몇 벌, 약봉지, 그리고 사진 한 장. 남편이 웃고 있는 그 사진을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짐이 작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을 때 손주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가지 마요. 그 한마디가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할머니 금방 올게.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울지 않게 하려는 마지막 거짓말이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너무 길고 깊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엔 이상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로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이 하늘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됐어. 여보, 나 이제 당신한테로 조금씩 가는 중이야. 그렇게 속삭이며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며칠 뒤 세상을 뒤흔드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나는 다시 예전처럼 시장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바람이 낯설게 시원했어요. 손에는 작고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이제 누가 내게 짐이라 해도 그 말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그날 오후 작은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며 신문을 펼쳤어요. 그 첫 페이지에 커다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고액 기부자, 노인 공공주택 지원, 100억 프로젝트 시작. 순간 젓가락이 멈췄어요. 내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후원자 이선자. 내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알아도 괜찮았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늙었다고 버려져야 하는 세상에 조용히 던진 내 이름이었으니까요. 뉴스는 곧장 방송으로도 퍼졌어요. TV 화면 속 기자의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기부자는 개인 신분을 숨긴 채 모든 재산을 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식당 안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가 말했죠. 와, 저런 분은 천사네.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어요. 나는 그냥 밥 한 숟갈을 더 떴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의 집에도 그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식탁 위에 있던 리모컨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죠. 이 이선자? 그게 우리 어머니 이름이잖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숨을 몰아쉬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내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 제삿날 찍은 그 사진.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주저앉았어요. 잠시 후 문가에서 손주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할머니가 진짜 부자였어?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화면 속 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억울함도 미움도 없었어요. 다만 오래 참은 사람의 단단한 침묵만 남아 있었죠. 며느리는 결국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노인 학대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고 해요. 그럴 줄 몰랐어요. 정말 그럴 줄은.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게 흘러나왔어요. 며칠 뒤 나는 기부 행사에 참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박수 소리가 물결처럼 밀려왔지만 내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단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요. 행사가 끝나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았어요. 고개를 들자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아이는 울면서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이 내 귓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제서야 내가 울었습니다. 길게, 조용히, 따뜻하게.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의 사진 옆에 놓인 꽃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속삭였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나를 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그 덕에 내가 나를 찾았어요. 창밖 하늘엔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어요. 마치 대답처럼 반짝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이제 나는 그 바깥에서도 당당하게 숨 쉴 수 있었어요. 늙었다고 버려지면 안 됩니다. 나이는 죄가 아니에요. 사랑을 잃은 사람도 다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